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박화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늘 가족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더군요. 그 사람은 양심 대신 두꺼운 얼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과 지독하게 얽혔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아빠, 엄마, 저와 5살 터울의 남동생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난 후 엄마가 변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생을 낳은 후부터 엄청나게 히스테릭해지고 집안 살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6살인 저와 갓 태어난 동생도 잘 챙기지 않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우리 남매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고 대신 근처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죠. 아빠는 어떻게든 온 가족이 함께 살아보려 노력한 것 같지만 결국 엄마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고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죠. 아빠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를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저희에게 부모님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회사 일을 제쳐두고 곁에 있어 주셨어요. 주말에는 늘 저희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을 가주셨고요. 그 덕에 우리 남매는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고, 열심히 일한 만큼 사업은 점점 커졌죠. 그런데 우리 남매가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IMF 직전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규모를 줄이고 줄이다가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집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었죠. 우리 가족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함께 살던 할머니는 한운 수 없이 고모네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와중에도 단 하나뿐인 방을 딸인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남동생 준영이와 아빠는 거실에서 생활했어요. 당시 사춘기였던 준영이는 싫을 법도 한데 그런 티 내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착한 동생이었고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남매는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었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누구보다 사이 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한 번도 누구 탓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좌절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빚을 갚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참치캔 하나에 고추장 넣고 밥을 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힘들긴 했어도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인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에는 늘 웃음이 넘쳤고 저는 가족이 제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참 든든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이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에게 용돈도 조금씩 주고 미래를 위해서 돈도 모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운 좋게 바로 취업한 제가 동생의 대학교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열심히 산 덕분에 점점 살림이 예전보다는 넉넉해졌고 아빠도 개인 택시로 바꾸고 동생까지 취업하면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30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혼주석 비워두면 시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다며 굳이 연락하더군요. 7살 이후 처음 보는 엄마와는 참 어색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보니 동생과 엄마가 꽤 닮았더라고요. 준영아, 너랑 엄마랑 많이 닮았네. 그래도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엄마? 낳아줬다고 뭐 다 엄마인가? 3살 때 나 버리고 나가서 난 아예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난 저 사람 얼굴 봐도 별 감흥이 없어. 나 결혼할 때는 절대 안 부를 거야. 동생은 엄마와 닮았다는 제 말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시 보고 싶지는 않더군요. 엄마라는 사람은 23년 만에 만난 저와 동생을 보고도 몸이 건조한 얼굴만 보였고 누가 봐도 본인 축의금 받으려고 온 사람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결혼 후 3년 뒤에 아이까지 출산한 뒤에는 엄마의 행동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나갔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볼 일이 없을 테니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죠. 사실 과거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컸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와 동생도 더욱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2년 뒤 동생은 회사에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꽤 잘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이후 돈을 많이 버는지 조카에게 주는 용돈이나 선물의 단위가 달라졌고 아버지와 깔끔한 새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준영이는 아버지께도 일을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당신 용돈 벌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택시 일을 하셨죠. 그렇게 다들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우리 집안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6살 되던 해 승승장구하던 동생이 회의를 마치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중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한 거죠. 준영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상태가 심각했던 터라 수술을 하고 1달 동안 생사를 오가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저와 아버지는 하늘이 떠나가라 동생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만 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다니 허망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런데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는 마지막 모습은 보고 싶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 이름으로 들어올 부조금이나 챙기고 있더군요. 까만 원피스를 입고 본인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하지만 동생 가는 마지막 길에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드러난 엄마가 자신이 장례식장을 찾아온 진짜 목적을 드러내더군요. 준영이 유산해서 내 목 알아서 잘 챙겨줘. 내가 걔 낳아준 엄마잖니. 저와 아버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라고? 애들 키우기 싫다고 집 나가놓고 2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보였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절대 안 돼! 네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사망보험금 법적 상속인에 나도 포함된다고 이미 변호사한테 다 듣고 왔다. 그게 나라에서 정한 친엄마로서의 권리랜다. 내가 옆에서 너희를 키우진 못했어도 친엄마는 나야.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늘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했다니까. 솔직히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예상도 못했고 동생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갈 줄 몰랐으니 대비해 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작자는 동생 3살 때 집을 나가고 난 뒤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자기 몫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다는 이야기에 소름이 다 끼쳤네요. 이후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엄마에게 동생 유산이 가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었죠. 동생의 재산이 탐나는 게 아니라 낳아주기만 한 엄마에게 동생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법이야 어떻든 전 상관 안 해요. 준영이가 힘들게 모은 돈 절대 그 여자한테 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와 따로 이야기해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엄마와의 대화가 잘 안 되었는지 엄마는 얼마 뒤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7살, 동생이 3살에 이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비정한 엄마에게 아들이 고생해 모은 재산과 목숨값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엄마는 이혼 당시 저희를 빼앗긴 거라며 여러 번 보고 싶다 연락했지만 아빠가 우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희를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죠. 그 증거로 내놓은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사한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1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유가 아빠가 자신의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멀리 떠나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까지 하더군요. 물론 엄마의 저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4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겹치지도 않았고 아빠도 우리도 그 여자가 그곳에 산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되려 그 여자가 그곳에 살다가 우연히 우리가 사는 걸 알고 도망간 거겠죠. 그렇게 시작된 길고 지저분한 싸움 결과 법적으로 동생의 유산 일부는 엄마에게 가야 했지만 한 푼도 뺏기지 않고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의 한 수로 지금까지 우리를 키운 양육비를 엄마에게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측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도움받은 내용이었죠. 정말 낳기만 하고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나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친모라는 이유로 남동생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남동생의 유산 일부를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지 같은 법이 있을 수가 있죠? 저와 남동생은 엄마 기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님, 지금까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돈은 무슨. 아이들 생일에 한번 만나서 축하라도 해달라고 할 때도 귀찮다면서 만나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저희 말을 듣더니 유산을 지키는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우리 두 남매에 대한 양육비 소송을 걸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소송을 건다고 해도 판사가 판결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엄마가 너무 했는지 아버지에게는 동생의 유산 유류분을 지급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금액은 딱 동생 유산의 유류분만큼이었죠. 처음 판사님이 동생 유산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읽을 때 활짝 빛나던 엄마의 얼굴은 양육비 부분을 읽을 때는 완전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엄마는 또다시 아버지와 저에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엄마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재판 후에서야 아버지와 저는 동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생이 없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곤 해요. 그러다가 새삼 이제 준영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동생 재산은 지켰으니 다음에 저를 만나면 웃으면서 고맙다 해주겠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생각보다 우리 집과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종종 그렇게 연 끊고 집 나간 부모가 자식의 목숨값을 받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추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